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강 세무사 의무 및 징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강의들은 보면 이제 세무사 자격은 어떻게 있고 세무사 업무는 어떻게 있고 또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어떤 진로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즐거운 얘기 위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세무사로서 이러한 의무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징계 이런 걸 내용도 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간 다크한 내용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모든 직업이든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좋은 거에 대한 이제 위험 방지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방지턱을 좀 알아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4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4강 내용 보시고 생각보다 세무사는 정말 지켜야 될 게 많구나. 또 어떤 내용은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거야? 싶은 내용이 간혹 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자격을 주는 전문직이다 보니 일반 직업과는 다르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로 좀 도덕적이거나 비양심적 행위를 좀 금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무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무사법 제1조 2에서 규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법 규정 위주로 해서 좀 같이 좀 읽어보고 저런 내용이 있겠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세무사는 이제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한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자, 이 내용만 보시더라도 세무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영리 목적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다는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되지만 이제 세무서와 납세자 사이에서 중간 대리인 역할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공공성의 역할을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앞선 시간에서도 이제 세무사 등록을 말씀드렸고 이제 세무사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된다?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 교육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이 등록 요건을 갖춘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제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이제 세무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교육을 끝나면 이제 세무사라는 위치에서 앞서 말씀드린 공기관에 들어간다거나 다양한 이제 장래를 도모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FM대로 말씀드리면 어디 명함에다가 나 세무사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려면은 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개월간의 교육관을 거치고 아직 등록 안 했어. 그럼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 세무사라고 이제 명함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좀 쓸 수 없는 게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망에서 보면은 간혹 이제 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긴 했는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4조 각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앞서 세무사 시험 결격 사유 기억나시나요?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거나 탄핵을 당해서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한 10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죠. 3강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세무사 교육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무사가 16조를 위반해서 이 위반이 뭐냐면 공무원을 겸하거나 이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 한마디로 겸업을 한 경우라고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에서는 이제 만약에 사망에 따라서 등록 거부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왜 거부했는지 그 신청 세무사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항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앞서 이제 세무사 등록을 신청했을 때 거부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이제 세무사법 제4조인데요. 여기 기억나시죠? 1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뭐 미성년자라든지 후견인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처벌을 받았다든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1강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2장에서는 그냥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있을 때는 등록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규정이죠. 세무사법 제12조 6 세무사의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선 상강에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합격을 하고 나서 세무 대리를 시작하려면 이제 등록에 앞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몇 개월, 이제 뭐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세부적으로는 기본 교육은 1개월, 특별 교육은 5개월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세무 대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거부당한다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사유죠. 세무사법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입니다. 이거는 등록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세무사로서 이러한 업무는 할 수 없구나 라는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세무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세무공무원을 또 향후 진로로 고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이랑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세무사법에 따라서 이제 세무사로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무사 라이센스는 합격했습니다. 즉 딴 거죠. 따고 나서 등록은 안 한 상태에서는 세무공무원 시험에 응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제 간혹 공공기관에서 뭐 이런 세무 업무 관련해서 위촉된 경우가 있겠죠. 그러한 위촉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무사는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기본적, 즉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하는 법인의 업무 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세무사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해야 되고 다른 업무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 그다음 두 번째,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제 세무 업무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거쳐서 간혹 다른 대학의 전문 강사로 이제 교육 과정을 거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가는 거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전임은 안 된다는 점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취소의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무사법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규정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제 세무사법에 따라 협회를 거쳐서 등록을 했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개업 세무사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는, 즉 이 세무업을 주된 업으로 공공성을 지니면서 이제 수익 업무도 같이 겸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나의 수입원이 말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내용 하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뭐 세무사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7조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4조 각 호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미성년자라든지 뭐 파산 선고 받았다든지 기억나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이상의 사유, 그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제 등록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점 아주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세무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를 청구한 경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취소를 해줘야겠죠. 네 번째는 이제 세무사가 폐업한 경우, 결국 세 번째랑 맞물린 거죠. 폐업해서 사실상 이제 세무사 업무를 안 하는 경우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회계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계사는 제가 알기로 2012년쯤에 이제 세무사 자격증 자동 발급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고요.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제 2016년 아닌가 17년부터는 이제 우리 세무사 자격증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5호에 해당하신 분들은 과거에 합격을 하셔서 세무사 자격증을 받았고 그에 따라 등록하신 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망한 경우라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무사의 의무입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은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각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제 뒤에서 보실 때 징계 절차라든지 뭐 벌칙 이런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무사법 제2조의 2입니다. 세무대리의 소개, 소개 및 알선 금지. 즉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이나 그 사원 또는 직원에게 이제 세무대리를 소개, 알선하고 나서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세무사라는 공공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납세자권에서 이제 자발적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간혹 이제 이 수익원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그래서 영업사원이죠. 영업사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이제 우리 세무와 관련 없는 신분이 우리 양도세가 됐든 이런 일련의 신고 대행 업무를 이제 소개하면서 혹은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의무를 위반하고요. 뒤에서 보실 벌금이라든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법 제9조 기명날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이제 작성해서 관계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시를 들어드린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또는 종합소 신고, 이제 그 신고서 밑에 보면은 항상 세무대리인 서명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세무사의 성명, 그다음에 그 날인 들어간대요. 그런 이제 날인이 있는 이유가 여기 세무사법 제9조에 따른 기명날인 의무랑 같이 맞물려서 있겠구나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법 제11조 비밀엄수가 있습니다. 자, 세무사와 즉 세무사뿐만 아니라 그 세무사와 종사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무직원, 아니면 그 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이제 납세자가 일을 맡기고 그 일과 관련해서 이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비밀 엄수의 경우에도 이제 전문가로서 납세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의무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 의무입니다. 첫 번째,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우리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세무사법에 따라서 이제 징계받은 세무사님들의 그런 리스트를 몇 개월간 볼 수 있는데요.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최근 제가 이런 세무사들이 무엇 때문에 징계를 당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12조 성실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당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로 보시고요. 세무사법 제12조 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목만 보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거 보면 자, 세무사가 됐든 그 사무직원이 됐든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뭐 그와 비슷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세무사는 이제 세무 조력자, 즉 중간자 입장에서 납세자도 대리하고 세무서도 대리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그런데 이제 납세자를 위해서 세법에서 정해진 테두리 내의 절세가 아닌 세금을 이제 말 그대로 탈세하는 걸 상담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성 측면에서도 위반되기 때문에 주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법 제12조의 3 명의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이 명의대여는 정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해설 안 될 업무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 명의대여는 우리 세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문직에서도 갖고 있는 불편한 문제점 중 하나일 겁니다. 결국 세무사 본인이 업무를 하기 귀찮거나 이제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무직원들 중에서 한 20년 이상의 업무를 하다 보면 웬만한 업무를 세무사 못지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더 높은 수익을 누리고자 간혹 세무사님들께 이제 검은 유혹을 하는 거죠. 자격증 좀 빌려달라. 매월 얼마를 주겠다. 이런 유혹이 오기 마련인데 당연히 이제 준비하신 분 입장에서는 저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라는 내용 아셔야겠고요. 그 내용도 보시면 첫 번째,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 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 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업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인데요. 자, 세무사는 이제 다음 중 어느 행위를 하면 안 된다인데 읽어보시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제 언론에서 소개되는데요. 자, 세무사가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행위를 이제 알선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무사법 제12조 5 사무직원입니다. 한마디로 세무사 밑에서 종사하는 이제 근로자를 예시로 볼 수 있겠고요.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제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사항은 이제 별도로 규정하겠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세무사는 결론은 이제 세무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 사무직원을 뽑을 수 있고 그 직원 수에서 별도의 이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전문직 중에서는 사무직원 수가 제한되어 있는 직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종은 거기에 일단 해당하지 않는다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무사법 제13조 사무소의 설치입니다. 자, 세무사는 이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정말 뭐 교통도 좋고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다 보니까 내가 사무실을 서울에서도 차리고 싶고 뭐 대구에서도 차리고 싶고 뭐 광주에도 차리고 싶고 그래서 광역시마다 다 차리고 싶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세무사법에 따라서 한 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3장에서 요즘은 세무사를 따고 나서도 다른 전문직도 같이 따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무사가 공인회사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다른 전문직을 동시에 종사한 경우에도 따로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세무사 사무실 설치했다. 그러면 그 사무실에 뭐 변호사업이 됐든 노무사업이 됐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무사법 제14조 2 용구관계 등의 선정금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용무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고 그 세무조사 공문을 봤는데 그 담당자가 나의 고등학교 선후배야 라고 한다면 그런 건 좀 약간 어필할 수 있겠죠. 내가 아시는 분이 이 담당자다 보니까 내가 잘 말해서 잘 줄여보겠다. 이런 식의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3조의 3 수임 제한 등 의무인데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일반적인 세무사는 대상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 세무사님들께서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의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본다면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이제 퇴직한 후 이제 세무사로서 개업을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전 1년부터 후 1년 이 사이에는 이제 세무사로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면은 웬만한 세무서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좋고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대응하는 세무공무원도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 의무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못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이제 우리 세무사도 국선 세무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납세자를 위한 공익 목적의 업무는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2항에서는 이제 그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 통해서 그럼 업무를 해야겠다. 이런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 수임 제한 대상 공직 대입 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거나 혹은 두 번째, 이제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제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에는 수임 제한 대상 공직 대임 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실질적으로는 세무 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앞서 기명 날인 업무를 할 때 저희 세무사 이름과 날인이 들어간다 했는데요. 뭐 그런 걸 좀 약간 회피하는 경우와 맞물려서 이 규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15조에 보시면 궤쟁 권리의 양수 금지라고 해서 세무사는 궤쟁 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참고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세무사 징계와 관련해서 법조문을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엄격한 잣대로 의무를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의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세무사로서 안 지켜야 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세무사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납세자의 비밀도 엄수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이 노력해서 겨우겨우 딴, 즉 짧게는 뭐 1년 반에서 2년, 길게는 뭐 3, 4년, 5년 이상의 기간을 거쳐서 딴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준 행위는 무조건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점은 꼭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간혹 너무 당연하다 보니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무사 의무를 설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무사 징계입니다.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징계와 맞물려서 앞서 말씀드린 의무와 맞물려서 이제 징계가 어떤 게 있는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징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라고 보더니 기본적으로 세무사법을 위반한 경우라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세무사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이제 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협회가 운영되면서 협회만의 회칙이 존재합니다. 그 회칙을 통해서도 세무사는 이런 업무를 하지 마라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회칙을 어긴 경우, 즉 이 두 가지 사유를 어긴 경우에는 이제 2항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등록 취소, 두 번째는 2년 이내의 직무 정지, 세 번째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마지막으로는 견책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징계 사유에 두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세무사법을 위반하지 말아 했으니 세무사법을 잘 검토하면 되겠죠. 세무사의 사명, 의무 등이 있겠고요. 자,
이제 회칙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냐라고 궁금해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정보마당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세무사 관계벽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벽구에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세무사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 회칙을 클릭하면 세무사 회칙에는 또 어떤 게 있겠구나 라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칙 중에서 이제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발췌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원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한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그냥 편의상 문구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세무사법 9조 11조 내지 16조의 2, 두 번째는 9조부터 13조, 13조의 3, 2항부터 14조의 4 규정이 이렇게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1년의 세무사 의무 보셨던 기억나시죠? 그 세무사 의무 관련해서 이제 위반을 한 경우에는 해칙에 따라서도 징계 사유가 되고, 또 결론 세무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된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장은 업무정화 조사위원장 등으로부터 징계 요구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윤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법이 아닌 이제 세무사 윤리 규정을 통해서 또 세무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무사님들께서는 이제 매년 보수교육을 받는데요. 그 보수교육에서도 이제 이런 세무사법 관련된 징계 등을 강의받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세무사는 저런 걸 또 조심해야겠구나 내용 같이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즉 세무사 윤리규정 제3조 징계 사유라고 해서 한 20가지 넘는 사유가 있는데요. 자, 1, 2, 3, 4, 5 5가지 규정을 보시면 사실상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게 하거나 퇴원의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은폐하거나 기본적으로서 좀 약간 도덕성 측면에서 좀 요구하고 있는 징계 사유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회원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임한 납세자가 위장사업 또는 자료상의 혐의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발급을 대행한 경우입니다. 이게 세무사가 단순히 세금 신고 대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납세자를 검증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여섯 번째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흔히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이제 탈세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급한 사람들 말하는데요. 이런 업무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이러한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발급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업무를 대행해 주면 안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런 악의적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실제 이제 기장 업무를 통해서 장부를 검토하다 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가공 매출을 꾸렸는데 돈이 들어온 게 없어요. 왜 안 들어왔지? 몇 번만 추궁해도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일곱 번째,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감적적으로 업무의 위촉, 간청, 권유 등의 한 행위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세무사로서 이제 업무를 이제 수임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이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세무 대리 업무 관련해서 소개를 해줄 수 있겠죠. 소개를 해주는데 이거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 소개에 대응하는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사무직원이 사무직원으로부터 이제 예전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던 세무사가 있었어요. 그 근무 세무사가 수임을 하고 업무를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약간 뺏어오는 거죠.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강봉선언, 권력자를 통해서 업무를 가져온 경우, 아니면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임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무사가 공공성을 지니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업무를 가져왔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타 회원의 고용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행위입니다. 이게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해서 안 되는 행위죠. 본인이 그래서 뭐 이제 어느 사무실에 수습을 있던 혹은 근무 세무사가 있다 보면 그 사무실의 내부 구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 직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납세자에게 이제 전화 와서 응대도 잘하고 이제 세무대리 업무도 보조를 참 잘하는 사무 직원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러한 직원들을 이제 교육하기 전까지 그 대표 세무사님이 수많은 노력과 공을 이제 들였는데 본인이 이제 나간 후 뭐 개업을 한다든지 등의 사유를 통해서 이제 직원에게 해유를 하는 거죠. 내가 더 일을 편하게 주겠다, 혹은 급여를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9번째, 세무사 사무소 설치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운영 규정 중에서 사무직원의 또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그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도 징계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보시고요. 10번째, 타 회원의 사무소에서 부종행위에 의해서 해고되었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 종업원을 채용하거나 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를 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당장은 뭐 이걸 알기는 쉽진 않겠죠. 사실 저희가 세무사 업무하면서 당연히 협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야겠지만 그 협회 홈페이지 수시로 들어가면서 어떤 징계, 어떤 사무직 받은지 다 검토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어쨌든 징계 사유에는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보고 있다. 즉 지금 보여드리고 하면은 사실상 사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로서 지켜야 될 의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회원이 회비 납부 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회비가 발생합니다. 이제 업무 실적서를 제출하면서 뭐 실적 회비도 있고요. 그랑 별개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마다 각각 이제 지급한 회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세요라고 이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그러한 납부 행위를 이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딱 납부하지 않다 해서 이제 칼같이 뭐 징계를 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제 수차례 거쳐 그래서 악습적으로 이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째는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 뭐 우리 협회에 보면은 다양한 위원이 존재합니다. 뭐 조세제도연구위원, 뭐 지방세제도연구위원, 뭐 기업진단위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여기서 보면 윤리위원회 혹은 업무정화조사위원회 등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조사한 사실을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왜곡한 경우에는 혹은 또 누설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징계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15호를 보시면 이제 세무사법 제12조 6 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또 아실 수 있는 게 있죠. 세무사 합격하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면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이 있구나 라는 점도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째, 회원이 납세자와 결탁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감소 및 환급받게 하거나 과세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세무사로서 적법한 세법의 틀에서 절세 플랜 짠 게 아니라 납세자와 같이 도모를 해서 탈세를 했다. 너무 당연한 징계 사유 중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7호, 회원이 자기 사무소에서 수임처 또는 타 사업자의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및 영수증을 대리 작성한 행위인데요. 이게 참 세무사라서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무슨 경우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이제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제 전자 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젊거나 젊은 납세자분들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고령의 납세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자세금서 발급을 뭐 자녀에게 부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혹 저희 세무사들에게 부탁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참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세무사 윤리 규정에 하지 말라고 돼 있다 보니까 좀 간혹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즉 저희가 이제 세무사 윤리 규정에 따라서 이 발급을 해드릴 수 없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아쉬운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왜 생겼는지 제가 협회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여쭤봤더니, 과거에 어느 세무사님이 어느 한 지역의 부동산에 관련된 뭐 수많은 임차인, 임대인들이 있을 건데 그들의 세금 계산서를 세무사가 막 대리 발급하는 과정에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뭐 금액 등을 기재해서 조세 포탈 등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17호에 대리해서 작성하지 마라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라는 사전 배경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조의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 규정, 뭐 3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 31조가 무엇입니까?라고 봤더니 이제 8가지 정도의 사유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9호 이제 회원이 표찰, 간판, 신문 등 기타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뭐 세무사의 품위를 실축해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오상케 하는, 좀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세무사협회에서도 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중 하나가 경영청구입니다. 경정청구 이제 과다 광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납세자들 혹은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했을 건데요. 만약에 그 납부한 세금이 알고 보니 과다하게 납부를 했고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생각지 못한 돈이 들어오다 보니 좋은 일이죠. 저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환급을 받고 싶은데요. 실제로 저도 업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우리 세법에서 주어진 이런 혜택을 모르고 신고하다 보니 환급받게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 환급업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몇십만 원 이상의 환급이 된다, 혹은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이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대상 직원을 몇 명 이상 뽑으면은 몇 천만 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의 환급이 나옵니다 라고 일단 미끼를 무는 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19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러한 가다 광고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지 마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감옥부터 3호까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과다 광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20호는 뭐냐면 세무사 사무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앞서 제가 세무사 의무를 말씀드릴 때 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기 나온 내용처럼 만약에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다양한 사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이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1호 휴업 중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인데요. 뭐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세무대리 업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같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22호 우리 세무사 의무도 나왔지만 이제 징계 사유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좀 같이 본다면, 첫 번째, 사무소 설치 운영 자금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갓 세무사로서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뭐 집으로부터 뭐 그런 큰 도움이 없다면은 자금적인 측면에서 모자랄 거고요. 뭐 세무사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사무실을 오픈한 다음에 그 수익을 일부 쉐어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이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무소 설치와 운영 자금을 타인이 투자하여 운영하고 회원이 대가를 받는 행위. 결국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결국 투자 받아서 약간 좀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세무사 명의 대여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요. 절대 하셔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리규정관에서 거의 마지막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계생 권리를 양수하거나 이제 24호 임원 등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 우리 세무사회도 이제 큰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회장도 이제 투표로 뽑고 그 외 임원들도 이제 뭐 그래서 감사라든지 다 투표를 뽑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하겠죠. 그 선거 관련해서 위반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같이 징계당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25. 회원이 기업 진단을 허위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26호와 27호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내용 참고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무사 윤리 규정에서 징계 사유 27가지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좀 더 강조드리면서 결론은 정말 세무사로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지킬 게 많다. 근데 이건 제 생각인데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직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윤리적 관점이 많다라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징계 관련된 법령에서는 만약에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릴게 파랑에 보시면은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세무사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세무사 징계 현황이라고 해서 무섭지만 등록번호와 이름, 그다음에 사무실 주소 등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어떠한 사유로 징계를 당했고 어떠한 처벌을 당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절대 저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세무사로서 의무를 잘 지켜야겠다라는 식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는 세무사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세무사 앞서는 이제 징계 사유 되게 다양한 징계 사유를 봤는데 이제 벌칙에서는 아무래도 무섭지만은 막 징역도 나오고 이제 벌금도 나와요. 그 규모 금액도 몇십만 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다라는 내용 같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유인데요. 첫 번째,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대리를 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무자격사가 세무 대리를 했다? 좀 더 강한 페널티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무사법 제11조 19조의 2, 19조의 12, 제1항을 위반해서 이제 비밀을 누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약간 좀 가중처벌인데요. 만약에 세무사로서 조세본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와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와 관한 죄를 교사한 자는 그에 대하여 조용할 해당 조문의 형기 또는 벌금의 3분의 1까지 가중해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보다 좀 더 이제 약하게 벌칙을 주는 경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제 부과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결과적으로 세무대리 업무 관련해서 이제 타인이 소개하거나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다라고 보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직 대입 세무사 아니면 과거에 등록했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이 이제 등록 업무를 위반하고 즉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 대리를 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3, 4, 5는 이제 명의와 관련해서 빌려줬거나 이제 빌린 자를 말하거나 아니면 이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 결국 빌려준 사람, 그 빌려서 업무를 한 사람, 중간에서 알선한 사람 이 3명 모두 처벌하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유를 또 보면은 이제 세무사법 제13조의 3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인데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고위직 공무원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7번째,
세무사법 제16조의 9 제2항 또는 20조의 제2항을 통해서 즉 결국 이것도 위반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간 그룹이라는 명칭을 좀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세무사 사무실은 세무법인이거나 혹은 무슨 회계, 세무회계 혹은 세무사 사무실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혹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 세무그룹이라는 명칭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인 세무사님들이 좀 쓰시는데요. 세무그룹이라는 게 개인 사업자인 것 같기도 하고 법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주는 상호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벌칙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무도 기본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10호에서 세무 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강구한 경우에도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이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제 벌칙 사유입니다.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징역도 3년, 1년이 발생했고요. 또 벌금의 규모도 3천만 원, 1천만 원, 엄청난 규모였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유도 적다라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제 세무사는 이제 등록을 하고 사무실 차릴 때 한 개의 사무실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쓴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만들어서 설치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200만 원 이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무사 의무에도 있었고 세무사 징계 사유에도 있었던 이제 계쟁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벌금도 처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세무사법 제16조를 위반해서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 기억나시죠? 앞서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세무사 업무만 해라.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등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영리 업무 경우에도 이제 학교 기간에 시간 강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세무사법 제16조의 12를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네 가지 사유를 바탕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세무사와 관련해서 세무사 의무, 그다음에 세무사 징계, 그다음에 세무사 벌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어느 사유든 중요하지 않은 사유는 없습니다. 이제 세무사로서 지켜야 할 게 참 많구나라는 내용도 확인하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세무사라면 정말 하면 안 되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유혹이 오는 것이 무자격사의 대리 업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결국 이 무자격사가 본인이 직접 못하다 보니까 세무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서 업무를 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이제 세무사 동료들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정말 거듭 강조드리면서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이 무엇이지?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단계일 텐데요. 저 직업에서는 특히나 명의 대여는 엄격하게 근절하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내용도 좀 새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저희 세무사업도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사례를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제 변경 청구 과다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예상 금액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금액이 실제로 환급을 받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이 실제로 확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일으킨 행위. 즉 의외로 세무사가 납세자에게 참 오해를 일으킨 행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아주 중요한 세금 신고물을 대리하다 보니까 세금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겠죠. 즉 그만큼 세무사로서 사명, 즉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이 세무사로서의 사명 잘 생각하시면서 저 직업은 저런 식으로 이제 내가 마음을 가지면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강의에서는 세무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1강에서는 그냥 1교시에는 뭐 재정학, 세법학개론이 있고 2교시에는 회계학개론, 그 다음에 뭐 선택법이 있다. 2차에서는 뭐 회계학 1, 2부, 세법학 1, 2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학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어 있는지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